네, 신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육 수축의 기전부터 진행하려 합니다. 네, 신겼습니다. 근육의 수축 기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복잡할 수 있어도 아는 거는 아는 대로 보고 모르는 거는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는 수기를 잘하고 교정을 잘하고 그런 관점에서 고객을 대하는 입장이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신경세포에 의해서 근육 섬유근이 자극을 받으면 표면에 활동전이가 생깁니다. 활동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근육 섬유의 소포체에서 CA가 방출돼서 칼슘이 방출돼서 액틴과 마이오신에 활성화됩니다. 칼슘입니다. 여기 또한 제가 칼슘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칼슘이 우리 인체에서 영향이 많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동반결절에서도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칼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칼슘이라는 조직을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방출돼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액틴 섬유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듯 움직이면서 Z대 사이의 거리가 단축돼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육 수축의 과정 중에 활동전이 근육 섬유막, 근육 세포질 그물, 액틴 미오 필라멘트 이런 작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한 번쯤 쭉 읽어보면서 이런 작용으로 하는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근육이 수축이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수축을 풀어줄까 이런 거 말고 여기에 작용하는 근육 수축 과정 동안에는 칼슘의 이온이 작동된다는 것 요거랑 또 여러분들 이제 수기를 하다 보면 책에서 마이오신, 미오필라멘트 이런 것들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럴 때 액틴과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나간다. 약간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는 칼슘이 작동해서 그 작용을 해주는 정도까지만 알고 요 책을 쭉 보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림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더 이상 깊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하기 싫어지니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뼈대 근육의 기능 및 종류와 형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뼈대 근육의 분류입니다. 뼈대 근육이 뭡니까? 우리가 골격 근육 얘기하죠. 골격 근육입니다. 몸통 근육과 팔다리 근육으로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합니다. 몸통 근육은 우리가 몸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팔다리 근육 뭡니까? 사지에 있는 근육이죠. 사지에 작동하는 근육, 우리가 보고 있었던 사지의 근육입니다. 그러면 몸통 근육과 사지의 팔다리 근육을 나눠서 두 개를 보게 되면 저 몸통 근육은 뒷몸통 근육과 앞몸통, 뒤쪽과 앞쪽에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 근육, 머리 근육, 목 근육, 앞쪽은요, 가슴 근육, 횡격막, 또 배의 근육으로 또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에 팔다리 근육은 팔의 근육과 다리의 근육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뼈대 근육의 이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 뼈대 근육의 기능을 한 번쯤 여러분들하고 설명합니다. 뼈대 근육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뼈에 부착돼서 있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면서 다음 5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뼈대 근육의 수축함으로써 국소적인 움직임 또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운동에 관여된다는 것. 또 뼈대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관절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탱하면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자세 유지와 연관되는 것. 또 배벽과 골반 바닥에 있는 뼈대 근육층은 내장기관의 무게를 지지하고 외부로부터 다치는 것으로부터 내부 조직을 보호하는 지지 및 보호 기능을 한다는 것. 또 식도와 항문, 방광과 요도의 출구에 있는 뼈대 근육은 삼킴, 배변, 배뇨를 수의적으로 조절하는 물질 이동의 조절을 해주는 거라 근육 조직이 수축하면서 생산되는 열은
정상적인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라는 열 생산. 이 열 생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열이 생산된다는 것은 열이 생산이 돼서 에너지화 된다는 또 하나의 그 의미거든요. 열 생산을 생각해 놓은 그림을 좀 더 그림을 봐야 됩니다. 왜? 먹는 거에 70%가 열을 생산합니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열이 생산되는 게 뭔데? 라고 또 다시 얘기할 때 열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죠. 몸에 변화가 필요하면 열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부착되는 뼈에 따라서 사각근, 또 목빗근, 얘는 흉쇄도근이죠. 뼈에 따라 부착되는 뼈에 따라서 흉쇄 유돌근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크다, 작다, 또는 길다, 작다, 브레비스, 작다, 짧은 거를 브레비스라고 얘기하고 긴 거를 롱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큰 거는 매그너스, 다음 미니무스, 작은 거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시작하는 점의 수에 따라서 두 갈래, 머리가 두 개야 또 이두근, 세 갈래, 삼두근, 네 갈래, 사두근, 네 개, 갈래근은 너무 많이 갈라지는 다혈근 이렇게 나옵니다. 섬유의 방향에 따라서도 사근, 이게 이제 옆으로 가는 오브리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요. 그 다음에 고든 거, 레투스, 뭔가를 받아들이는 넓은 지에서 근육이 한 개의 힘줄로 모아지는 형태를 받아들이는 수렴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육 정지쯤에 힘줄과 근육의 기시 이르는 각도에 따라서 방추근육, 방추상근, 힘줄과 기시 평행하다, 깃근육, 우상근, 이게 뭔가 날개처럼 뻗어 있는 우상근, 근육의 기시, 새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각 뻗어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반깃근육, 반우상근,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우상근, 여러 가지 모양을 또 설명합니다. 모양에 따라서는 삼각근, 또 능형근, 마름근, 네모, 사각근, 네모근, 고리 돌림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근육에 대해서 뼈대의 근육의 기능과 종류와 형태를 설명을 이렇게 자꾸 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굳이 알려고 안 하는 거지만 알고는 한번 지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부러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합니다. 알면서 안 하는 거는 프로고 고수고 모르면서 못하는 거는 하수다. 그 말인즉 알면서 때로는 안 해도 용납이 되지만 모르면서 안 하는 거는 용납되지 않는다. 두 갈래근입니다. 이두근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삼두근은 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그 다음에 네 개를 나누는 사두근, 쿼드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요 네 개의 모습이 되는 게 쿼드리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근육들의 그림 보이게 됩니다. 뭐 전거 모양으로 된 것들도 있고 방추형, 그다음에 우상근, 묻깃근, 반깃근, 톱니근, 거근, 둘레근 이런 근육들도 그 형태적 요소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뼈대 근육의 구조를 설명을 해보리라 합니다. 여러분들, 뼈대 근육의 구조 이렇게도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점과 정지점이라는 걸 합니다. 정지에서 시작점으로 근육은 움직이는 게 원래 책에서 설명되는 기초적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근육의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면 모르면 내가 몰라, 모르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내팽개치듯이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뼈대 근육은 두 뼈에 붙어 있고요. 두 뼈 사이에는 움직임 관절이 있습니다. 주어진 운동을 할 때 두 뼈 중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뼈에 근육이 붙어 있는 점을 시작점 또는 오리진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잘 움직이는 뼈에 근육이 붙어 있는 점을 정지점이라고 합니다. 근막은 근육 섬유다발,
근육 전체를 둘러싸는 포장지의 역할을 하고 근육의 형태와 위치를 유지시키고 근육 사이의 마찰력을 줄여줍니다. 힘줄은 근육을 뼈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힘줄 뭡니까? 텐던,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줄 즙은 힘줄을 보호하고 힘줄과 뼈 사이의 마찰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옆에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에 공을 들고 움직이는 게 보이죠? 시작점, 맨 위에 거. 두 번째, 그 근육과 뼈가 연결되는 힘줄 또는 텐던 또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육 몸통, 머슬입니다. 또 밑에 힘줄이 또 있죠?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거고, 그 근육이 끝난 자리, 부착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작은 정지점을 부착점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시작점으로 근육은 움직여진다라고 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구조를 좀 나온 건데, 근육과 구조와 뼈와의 구조들, 그리고 사이사이에 근막이 중간에 중적 또는 간격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중격과 간격을 잘 이해를 또 못합니다. 두 개를 갈라놔주고 사이에 틈을 주고 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육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으로 다시 한번 얹어놓고 보는 겁니다. 뼈대 근육의 구조적 요소를 한번 눈여겨보는 걸로 넘어가 주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자, 좋습니다. 이제 뼈대 근육의 미세 구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이거를 책을 정리하면서 이런 거를 꼭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몰라도 된다고 그냥 넘어갈까? 아니야. 책에는 정리를 해놓고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근본도 모르는, 원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기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점이자 허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과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근막책이나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보게 되면 근육을 망고 또는 오렌지 귤 이런 거에 분리를 합니다만 비교를 합니다. 동그랗게 또 싸고 있고 또 걔를 또 동그랗게 싸고 있고 또 동그랗게 싸고 있는 조직이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의 근육이 되는 그 모양들을 묘사하게 되는 겁니다. 뼈에서 힘줄이 붙어서 건이 붙어서 뼈대에 붙어있는 이 골격근이 근육 섬유 나발, 근육 섬유 세포액으로 나눠지면서 계속 그 속에서 그 속으로 돌아가는 연결되는 그림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근육을 제가 꼭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안 하면 제가 뭐라 했으니까 고수다. 그러나 모르고 안 하는 것은 하수다. 우리는 알면서 안 해줄 수도 있고 알면서 필요 없으면 걔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 조직이 안에 들어있고 또 안에 들어있고 들어있을 때 요 부분에 촉촉한 기운이 있죠. 우리의 에너지적 요소도 있고 한의학에서는 진이라고 표현되는 진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진. 쟤네들이 어느 정도 수분기와 진액을 가지고 있을 때 탄력도와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엘라스틱적 성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분성이 빠지고 엘라스틱적 성분의 에너지들이 빠지면 얘네들은 결국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뼈대 근육의 조직은 가늘고 긴 수축성 세포인 근육 섬유와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육 섬유는 긴 실린더처럼 생겼고 실린더. 굵은 근육 필라멘트 마이오신과 가는 근육 필라멘트 액틴이라는 단백질 섬유가 규칙적으로 서로 엇갈리게 짜여 있다. 네, 뼈대 근육의 기본적인 수축 단위는 근육원 섬유 마디이고 근육원 섬유 마디는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어두운 줄과 밝은 줄을 이루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휴식 시에도 결합되어 있지 않지만 칼슘 이온의 작용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는 것을 연결다리라고 한다. 책에다가는 참 그런 말들을 못 씁니다. 칼슘이 어쩌고 저쩌고요. 칼슘이 있어야 되고요. 칼슘이 우리 인체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얘기 참 못하는 게 답답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슘이라는 성분 자체가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와 또 촉매제 또는 연결고리로서 아니면 그게 기초적인 어떤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슘의 얘기들을 언젠가 저처럼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를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뼈대 근육의 미세 구조에서 연결되어 있던 그림을 한 번쯤 차분히 보는 관점으로 보시자고요. 뼈대 근육의 수축 형태를 보겠습니다. 뼈대 근육의 수축 형태.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의 특수한 긴장 수축 외에 다음과 같은 근육 수축 형태도 있다. 트위치 수축과 테타니 수축. 트위치 수축은 자극에 대해 빠르게 움찔거리는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위치 수축은 실험할 때 분리된 근육에서 볼 수 있지만 정상적인 근육 활동에서는 최소의 역할을 하는 근육 수축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 활동에서 필요한 협동적이고 물 흐르듯 부드러운 동작을 하면서 움찔대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일관된 방식으로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테타니 수축은요, 트위치 수축보다 더 일관적이고 안정된 반응입니다. 일련의 자극이 폭탄을 퍼붓듯이 근육에 계속해서 전달될 때 테타니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수축들이 서로 융합이 되어서 테타누스라는 지속적인 수축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1초당 약 30번 자극하면 뼈대 근육이 테타니 수축을 하게 됩니다. 테타니 수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근육 섬유가 동시에 수축을 해서 최대 수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몇 집단의 근육 섬유만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등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지 나중에 고객들하고 상담할 수 있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토닉과 아이소메트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이소토닉은 등장성 수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육이 등장성 수축을 하면 관절에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등장성입니다. 아이소토닉입니다. 근육이 등장성 수축을 하면 근육의 길이가 변하고 부착뼈가 시작뼈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경우 뭐라고요? 등장성 수축 아이소토닉 컨트럭션이랍니다. 등장성 수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단축성 수축, 컨센트릭 컨트럭션. 이거는 수축성 수축인데요. 근육의 단축성 수축을 하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 또 다른 하나는 신장성 수축이다. 이거는 이센트릭 컨트럭션이랍니다. 이심선 수축인데 근육이 신장선 수축을 하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지만 일단 일은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들려면 상완 이두근이 단축성 수축을 해서 팔꿈치를 굽혀야 하죠. 반대로 책을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놓으려면 상완 이두근이 신장선 수축을 해야 한다. 즉 우리가 근육 수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든 늘어나든 관계가 없이 뼈를 잡아주는 것을 잡아당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걷고, 달리고, 숨쉬고, 들고, 비트는 등 대부분의 신체 움직임은 등장성 수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움직임이 대부분 뭐라고요? 등장성 수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등척성 수축도 한 번쯤 눈여겨봐줘야 될 수축입니다. 등척성 수축은 뼈대 근육이 수축을 한다고 해서 항상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근육 수축에 의해서 근육의 장력만 증가하고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힘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근육이 수축했지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고 아이소메트릭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에서 똑같은 측정 결과라는 equal measure 똑같은
메트릭이라는 것은 똑같은 특정 결과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근육이 등척선 수축을 할 때와 이완되어 있는 동안에는 근육의 길이가 거의 뭐라 했어요? 거의 같다. 거의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그림을 좀 더 여러분들하고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거 좀 올려놓고 볼게요. 자, 밑에 대항근, 기랑근. 제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기랑이라는 거를 이해해야지 고객의 몸에서 수축과 이완이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기랑을 이해하지 않으면 치료라는 관리라는 단어를 옮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대항근, 기랑근이란 어떤 근육이 있는 관점에 대해서는 하는 동작과 반대되는 동작을 수행하는 근육을 대항근 또는 기랑근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완 이두근이 수축을 하면 팔꿈치가 굽혀지지만 이때 상완 삼두근이 이완이 됩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랑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요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방형근의 기랑은 배에 있는 장요근이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또 복직근과 척추길근을 기랑으로 보자. 또는 대흉근과 승모근을 기랑으로 보자. 이렇게 반대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기랑이라는 단어를 얹어놓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랑을 이해를 하면 고객이 현재 불편한 것을 반대를 통해서 그 원인 부분을 치료하고 관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작용입니다. 조금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등척성 운동은 수축과 이완에서 근육의 길이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이 짧아지지 않고 운동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근육이 등척선 수축을 하는 동안 근육의 장력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척선 수축을 반복하면 근육은 더 크고 강해집니다. 등척선 수축의 가장 좋은 예는 벽이나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미는 겁니다.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근육의 길이도 변하지 않지만 근육의 장력은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그죠? 벽이 밀리겠습니까? 나는 밀려나지 않으려고 그 상태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등척선 수축입니다. 네. 자,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등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을 아예 비교하기 쉽게 그려놨습니다. 등장성 수축은 손에다가 무거운 걸 들고 움직이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등척성 수축은 저기 막대기 봉을 잡고 팔에만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근육의 길이는 변화가 없지만 몸에 어떤 그 긴장성 아니면 더 뭔가 그 근력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 작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 이건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제가 넘어가 줄게요. 그냥 등장성과 등척성을 비교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설명이 들으면 우리가 하는 수기호법에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니 여기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심장혈관계통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너무도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과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설명했던 또 하나의 설명의 메카죠. 혈액순환이라는 것을 명제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아지려면 피가 통해야 된다. 피가 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은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를 돌려서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피를 돌려야 된다. 피가 돌아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수기를 하거나 관리를 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그 과정에 대한 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혈액순환 정도만 설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설명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잠시 먼저 꺼놓고 설명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심장이라는 조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여기는 좌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네 개의 부분에서 근육이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심방으로는 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육이 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좌심실은 피를 내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근육의 힘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좌심실은 근육 자체가 강합니다. 또 우심방에는 이 심장 전체를 통제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동반결절이라 합니다. 동반결절을 써놓고 동반결절에 대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물질이 뭐냐면 칼슘입니다. 칼슘이 전기적 에너지를 일으켜서 심장에 자극을 주면 심장의 전체적인 전류로 심장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심방 부분을만 잘못 건드리면 심장이 멈추죠. 또는 저기를 잘 보존하면 심장은 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아직까지도 아이러니하게 동반결절로 피가 들어갔을 때 전기가 발생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크게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심방이라는 부분의 동반결절을 이해하고 나면 전체의 혈액순환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가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우심방으로 피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이 혈관을 정맥이라고 부르죠. 정맥입니다. 정맥은 간에서부터 올라갔던 혈액이 하나 있고 전신에서 돌아서 올라갔던 혈액이 있습니다. 전신에서 순수하게 노폐물과 CO2를 가지고 올라갔던 혈관과 영양분과 CO2를 가지고 가는 혈관이 합쳐져서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대정맥. 자, 올라가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혈액은요, 이제 작용이 우심실로 내려옵니다. 우심실로 내려오게 되면 이 피를 그냥 전신으로 돌릴 수 없으니 바깥에 있는 폐 쪽으로 그 피를 보냅니다. 보내서 다시 안쪽으로 좌심실로 그 피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심장에서 나갔으니까 폐동맥이 되겠죠. 동맥인데 어떻게 됩니까? 동맥은 원래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 동맥에는 노폐물을 가지고 또 산소를 노폐물보다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소죠. 혈액이죠. 일단 영양분은 섞여 있으니 그래서 폐를 거쳐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폐정맥이라 합니다. 여기는 일단은 산소를 갖고 들어오는, 이름상에는, 그래서 폐정맥은 산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좌심방으로 들어왔던 피는 좌심실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이 피는 전신으로 돌게 됩니다. 대동맥. 이렇게 전신으로 우리 몸은 피순환이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전체 몸을 도는 체순환, 요게 체순환이고, 여기서 요 심장, 폐 쪽으로 돌아가는 요 혈액순환, 요거를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심장에서 피가 돌아가고 나가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재밌는 거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여기에서 피가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로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얘를 구멍을 난원공이라고 합니다. 왜? 아기에게는 폐순환이 필요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 배꼽으로 통해서 태반과 이 과정으로 아이는 그쪽에서 산소를 교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기 시작해서 코에 바람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난원공이 막혀서 폐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뭔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 난원공이 열려 있으면 아이는 심장 질환이 생겨서 나중에 아기 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심장의 혈액순환, 이 혈액순환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답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교과서적인 요소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